네, 안녕하세요. 2024년 종교개혁 주간 기도의 첫째 날입니다. 2024년 종교개혁 주간에는 진보와 빈곤, 헨리 조지의 진보와 빈곤을 가지고 같이 기도 제목을 찾아볼 건데요. 먼저 첫째 날인 오늘은 경제가 성장하는데 왜 빈곤도 늘어날까?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종교개혁 주간인데 왜 진보와 빈곤을 보는가 이런 궁금증이 좀 있을 수 있는데 그 문제를 먼저 좀 해결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제 진보와 빈곤은 사실상 종교적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음 진보와 빈곤은 그 기독교의 희년 사상을 토대로 만든 책이고요. 그 내용들을 본문에서 좀 살펴보면 음 주로 그 사상적인 내용들은 진보와 빈곤의 뒷부분에 나옵니다. 그 초반부는 되게 읽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종교개혁 주간을 거치고 진보와 빈곤을 읽으려고 시도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가능하면 전반부를 먼저 읽지 마시고 10 장을 먼저 읽기를 권해 드릴게요. 혹은 음 4장 이후 한 5장 정도부터 읽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전반부가 조금 어렵게 진행이 되는데 반해서 중후반부로 나가면 좀 은혜를 받을 정도로 그렇게 내용이 종교적인 내용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후반부에 있는 내용들을 먼저 정리를 해 드리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인간은 차원 높은 동기에 충실하기 위해서 목숨까지 바칠 수 있다. 솟아나는 희망은 모든 종교의 핵심이다. 시민도 희망을 노래했고 예언자도 희망을 전했으며 인간의 심장 깊은 곳에서도 희망의 진리에 감응하여 맥박이 뛴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어떤 논점도 피해가지 말고 오로지 진리만을 추구하자." 이런 논점도 있고요. 또 이런 이야기도 있고 "땅은 인간이 만든 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도 나와요. 또 이런 감동적인 내용들도 있는데 "자연에 대해 모든 사람이 동등한 자격이 있고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자연은 노동의 결과 외에는 인정하지 않으며 노동의 결과라면 사람을 가리지 않고 인정한다. 새는 밀렵꾼의 총보다 토지 소유자의 총에 먼저 맞아주지 않는다. 물고기도 주일학교에 다니는 착한 소년의 낚시나 못된 결석생 소년의 낚시를 구별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이렇게 곳곳에서 그 종교적이고 특히 기독교적인 그런 발상과 생각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책 진보와 빈곤과 또 사회 문제라는 책도 이 헨리 조지가 썼는데요. 이 사회 문제라는 책은 그 진보와 빈곤 다음에 나온 책이에요. 진보와 빈곤을 먼저 썼는데 좀 어렵다는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사실 학자들 중심으로 볼 땐 막 어려운 책은 아닌데 근데 이제 좀 이거를 노동자 계급에서 보려고 하다 보니까 좀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쓴 책이 사회 문제라는 책입니다. 근데 그 기독교 문학가로 많이 알려진 톨스토이가 이 헨리 조지의 책인 사회 문제를 읽고 굉장히 감동을 해요. 그러면서 그 진보와 빈곤도 탐독을 하면서 자신의 사상의 어떤 철학적 바탕이라고 스스로 밝히기도 했죠. 그러면서 헨리 조지에 대해서 톨스토이가 이 헨리 조지가 쓴 어떤 책 사회 문제도 러시아어로 번역을 하고요. 또 헨리 조지의 연설문 또 팜플렛 이런 것들을 번역해서 전파하기도 합니다. 이런 헨리 조지의 가르침에 완전히 이렇게 감동을 받은 그런 톨스토이가 뭐라고까지 얘기를 하냐면 "헨리 조지가 가르치는 것에 반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그것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말까지 합니다. 헨리 조지가 기독교 적인 가치관 안에서 이 책을 썼다는 거는 뭐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책을 읽어 보신 분들은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고요. 또 한국에서도 헨리 조지가 전해진 과정을 보면 기독교를 통해서 들어온 과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헨리 조지를 한국으로 처음으로 들여온 건 놀랍게도 그 노태우 정권 때였어요. 근데 그 얘기는 좀 나중에 다시 하기로 하고 어쨌든 이 헨리 조지를 학문적인 측면에서 기독교적인 관점을 갖고
학자들의 모임을 만든 게 본격적인 헨리 조지에 대한 학문적 접근이었어요. 그게 1994 년에 그 기독교 경제학 연구회라는 게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 모임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헨리 조지 100년 만에 다시 보다라는 굉장히 유명한 책을 쓰기도 하죠. 그리고 거기 그 모임 자체도 헨리 조지 연구 모임으로 지금은 인식이 돼 있지만 처음 이름이 그 기독교 경제학 연구회 모임이었어요. 마찬가지로 그 카톨릭에서도 헨리 조지 협회가 있어요. 이렇게 카톨릭과 개신교 양쪽에서 그 헨리 조지를 연구하고 전파하고 이런 활동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또 우리나라에선 헨리 조지를 본격적으로 소개한 분 중에 한 분이 대천덕 신부님이기도 하고요. 음, 좀 특별하게 생각해 볼 만한 건 이 기독교 경제학 연구회 모임의 사람들이 그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그 노무현 대통령 그 선거 그 팀에서 이제 선거를 준비하는 그런 데 많은 영향을 미치기도 했고요. 그렇게 한 이유는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 헨리 조지의 가치와 삶이 그 노무현 대통령하고 좀 닮은 부분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그렇게 연결을 하기도 했고 또 노무현 대통령이 그 당시 기독교 경제학 연구회 출신의 이정우 교수하고 접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헨리 조지 사상에 노무현 대통령도 관심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정우 교수가 그 기독교 경제학 연구회 헨리 조지를 연구하는 그 기독교 경제학 연구회 출신인데 나중에 청와대 정책실장이 되죠.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그래서 그 노무현 정부에서 이렇게 종부세나 이런 부동산 정책을 헨리 조지 정책으로 구성을 해서 그 뭐 이렇게 그 당시 그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만들기도 했고요. 그 당시가 아마도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서민 기준으로 또 부자들은 또 다른 의견이 있지만 서민 기준으로 우리나라 역사상 부동산이 가장 안정됐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어, 종교적인 의미는 알겠는데 그럼 진보와 빈곤이 왜 또 종교개혁에서 다뤄져야 하는가? 라고 하는 부분도 보면 그 진보와 빈곤 후반부에 인간 진보의 법칙이라는 장이 있어요. 그 장을 보면 그 문명은 진보하는데 왜 빈곤도 증가하는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여기서 진보와 빈곤의 진보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정치적으로 진보 뭐 보수할 때 그 진보가 아니고요. 헨리 조지는 그 문명의 진보를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문명이 진보하는데 왜 빈곤은 증가하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굉장히 그 개혁적인 말을 많이 합니다. 뭐 이런 문장이 있어요.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생활터전인 토지를 배타적으로 소유하면 노예 상태가 조성될 것이고 물질적 진보가 진행될수록 그 정도가 심해진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생활터전인 토지를 배타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소유를 해버리면 거기가 이제 다른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 되는데 그럼 그걸 소유하면 거기에 들어온 사람들은 당연히 노예 상태가 될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 건물주가 그 건물 안에 있는 여러 상가들에 들어온 사람들을 그 주인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노예 상태가 될 거다 이런 얘기인 거고 또 중간에 좀 자세한 설명들이 나오는데 그거는 좀 너무 전문적인 내용들이라서 좀 건너뛰고 중략하고 이어가 보면 그 부의 평등한 분배가 이루어진 사회에서는 민주화될수록 사회도 개선된다. 그러나 부의 분배가 불평등한 사회에서는 민주화될수록 사회는 오히려 악화된다. 부패한 민주정치는 부패한 독재정치보다 국민성에 더 나쁜 영향을 미친다. 부패한 민주정치에서는 언제나 최악의 인물에게 권력이 돌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정권을 살펴보면 좀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죠. 그리고 계속 이렇게 이어갑니다. 정직성이나 애국심이 억압받고 비양심이 성공을 거둔다. 그 토지 문제가 잘못되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최선의 인물은 바닥에 가라앉고 최악의 인물이 정상에 떠오른다. 악한 자는 더 악한 자에 의해서만 쫓겨날 수 있다. 국민성은 권력을 장악하는 자, 그리하여 결국 존경도 받게 되는 자의 특성을 점차 담게 마련이어서 도덕성이 타락한다. 이러한 과정은 기나긴 역사의 파노라마 속에서 수없이 되풀이되면서 자유롭던 민족이 노예 상태로 전락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단지 이 불평등이 이런
지금 한 개인을 힘들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이 불평등이 인간 전체를, 국가 전체를, 나라 전체를, 사회 전체를 위험에 빠뜨린다는 게 헨리 조지의 견해였고요. 그래서 이런 헨리 조지의 토지 제도는 이 조건들을 만들어낸다고 봤기 때문에 경제 개혁의 의미가 있고, 그래서 이 경제 개혁이, 이런 헨리 조지의 경제 개혁이 인간의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봤던 겁니다. 그래서 개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특히 경제 개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헨리 조지의 진보와 음, 헨리 조지의 책을 다룰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네. 이 진보와 빈곤이라는 말이 서로 대립되는 구조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그 연결고리를 갖고 있죠. 근데 한국에서는 이 헨리 조지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전개되는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아까 제가 잠깐 노태우 정권 때 제일 먼저 들어왔다 그랬죠. 이게 굉장히 놀랄 만한 일이기는 해요. 노태우는 아주 보수 정권이기도 하고, 이런 헨리 조지가 주장하는 것 같은 서민 중심적인 정책을 펼칠 것 같지 않았는데, 그때 당시에 그 노태우 정권 당시에 물론 이제 그 전두환 때 이미 잘못해 놨던 것들이 떠안아진 거겠지만 부동산 문제가 엄청나게 컸습니다. 이 부동산 문제가 너무너무 커서 거의 이제 대한민국 전체 경제 위기가 왔어요. 이래서 긴급하게 이 부동산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라고 하면서 학자들과 경제인들을 막 모았는데, 그때 내린 결론이 토지공개념 도입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토지공개념 정책을 도입한 게 놀랍게도 진보 정권이 아니고 가장 보수 정권 중에 하나였던 노태우 정권이었고요. 음 이렇게 토지공 개념을 그때 도입하면서 부동산 정책이 안정화가 됩니다. 이때 아 소위 지금 경실련이라고 이름 붙었던 그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이라는 게 있죠. 이제 그게 이때 발족된 거예요. 이때 발족이 돼서 지금은 이 경실련의 의미가 좀 많이 퇴색이 되긴 했는데, 그때는 이 토지공 개념을 중심으로 발족이 된 거고 이걸 연구하기 위한 집단이기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만들어진 게 이제 소위 토지공 개념 3법이었죠. 그래서 그 택지 소유 상환법, 그리고 개발 이익 환수법, 그리고 또 하나가 되게 제일 중요한 거였는데, 아무튼 하나 되게 중요한 게 있었어요. 그 중요한 하나의 법까지 해서 이 토지 공개념 3법이 만들어졌고, 무슨 토지 토지 과이득세법인가 그랬을 거예요, 이름이. 어쨌든 이 세 개의 법이 그때 토지공개념법이 만들어지면서 이때 당시의 부동산 위기를 넘어서게 되죠. 근데 더 놀랍게도 김대중 정권 때 이 토지공개념 정책이 폐지가 돼요. 그러니까 김대중은 정치적으로는 진보였는데 경제적으로는 또 되게 보수적이었어요. 그래서 이 김대중 정권 때 이 토지공개념이 폐지가 됐고, 노무현 정권 때 다시 이 토지 공개념을 도입을 합니다. 그때 이제 제가 아까 드렸던 그 기독교 경제학 연구회 사람들이 노무현 정권으로 들어오면서 이 토지 공개념이 도입이 되면서 부동산이 또 안정이 됐죠. 그리고 문재인 정권이 좀 재밌는데, 이 문재인 정권 때 문재인 전 대통령이 내세웠던 공약 중에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토지공 개념 내용하고는 거의 상반되는 개념이었는데, 그것과 더불어 토지공 개념에 대한 관심도 또 보였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제가 생각할 때는 만들어진 정책을 기준으로 생각해 볼 때는 이 토지공 개념에 대한 이해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부동산 자체에 대한 이해가 좀 없었던 것 같고요. 물론 이제 변호사 출신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있었겠지만, 이런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그 토지에 대한 이해는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그 반대되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나 토지공 개념을 둘 다 갖고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이제 학자들 사이에서도 서로 굉장히 혼란이 있었고요. 결국은 토지공 개념에 대한 거를 진행시키려고 시도는 했어요. 시도했는데 이 두 개가 충돌되니까 하나를 버려야 되는 상황이 됐고요. 그러면 대통령 공약으로 내세웠던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버릴 수는 없으니까 토지공 개념을 버린 것으로 보여요. 그때 물론 이제
그 반대당의 그런 반대가 굉장히 컸어요. 크기 때문에 버린 거긴 해요. 요때 내세웠던 게 이제 도시재생 누제 사업뿐만 아니라 토지 공개념에 완전히 반대됐던 그 종부세랑 양도세를 안 내는 임대주택 등록제 시행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정책하고 완전히 반대 개념으로 가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완전히 그 부동산이 아시는 대로 대혼란이 왔죠. 그리고 최근에는 그 이용우 의원이라고 있어요. 그 더불어민주당 의원인데 이용우 의원이 두 명이에요. 한 명은 이제 인천 쪽에 이용우 의원이 있고 한 명은 고양시 쪽에 있는데 그 고양시 쪽에 있는 이용우 의원이 그 종부세 과세 이연제라는 걸 도입을 요청하면서 그 노무현 정권 때 했던 부동산을 다시 살리고 그거보다 더 진보적인 어떤 그런 더 나아간 헨리조지 개념에 더 나아간 그런 그 정책을 제안하게 됩니다. 그럼 과연 이 헨리조지의 토지 공개념이라는 게 과연 뭐냐? 이제 이거를 좀 살펴보고 오늘은 이 개념을 잡고 정리할 것 같은데요. 이 토지 공개념이란 표현이 마치 공개념 이러니까 토지 국유화로 오해를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국유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헨리조지는 토지 국유화는 당연히 불가능하다고 봤고요. 공산주의 개념이 아니라 완전히 그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토대 안에서 그 토지를 사유화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세금 제도를 개선하자는 의도입니다. 국유화가 아니에요. 사유화를 당연히 전제를 하되 세금 제도를 개선하자는 거예요. 물론 토지 사유화, 특히 토지 소유화가 낳는 폐단들에 대해서는 이 책에서도 몇 차례에 걸쳐 설명해요. 그 폐단이 있다고 해서 사유화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사유화는 불가피한 것이니 그걸 토대로 그러면 이 사유화를 해서 만들어진 폐단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고 할 때 세금 제도를 개선하자는 거였고요. 그거는 토지주가 사회의 부를 독점하는 게 지금 현재 자본주의의 자연스러운 흐름이다는 거죠. 그때 이제 헨리 조지가 우려했던 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이거를 토지주가 사회의 부를 독점하는 방식으로 그대로 가면 그럼 분배가 잘못 흘러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 뭐 헨리 조지의 이런 주장, 토지주가 사회의 부를 독점한다? 그러면 부가 잘못된 흐름을 분배가 잘못될 수밖에 없다. 이거는 지금 우리 사회를 봐도 나올 수 있죠. 나오죠, 당연히. 그 제가 처음에 그 사회생활 처음 시작할 때, 그때 그 중소기업을 들어가서 혹은 어쨌든 첫째 달 월급을 받을 당시에 그때가 연봉이 한 2천 정도, 1,800에서 2천 정도였어요. 근데 지금 한 25년 이렇게 흘렀는데 지금 첫 달 연봉이 얼마죠? 보통 많이 잡아도 4천? 네. 3천 정도 하죠.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1.5배에서 2배 이렇게 올랐는데 땅값은 10배가 올랐어요. 그러면 이런 이 모든 자유경제 체제에서 벌어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이거는. 그러면 당연히 토지주가 사회의 부를 독점할 거라는 헨리 조지의 예언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문명이 진보해도 빈곤은 일어나죠. 왜냐하면 부가 토지 소유주에게로 몰려가니까요. 이 토지 가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주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만 발생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토지 가치는 10배 오르고 임금은 2배밖에 안 오르는 게 그럼 물가는 당연히 그 중간쯤 어디로 가겠죠. 그래서 물가는 5배에서 6배 올라. 지금 우리나라 보면 알죠.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상한 현상이 아니라 헨리 조지 입장에서는 이 토지가 소유제, 사유제로 가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문명이 발전할수록. 토지 가치가 매겨지기 때문에. 그럼 토지주가 왜 그런지는 이따가 설명할 거예요. 토지주가 진보의 수익의 대부분을 가져가면 대중은 당연히 빈곤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돈은 한정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문명 발전의 열매는 대부분 다 땅 주인에게로 돌아가요.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내가 땅을 샀는데 이게 10배가 올랐어요. 이거를 헨리 조지는 노동에 대한 대가라고 보지 않고 불로소득이라고 보는 거예요. 한 상가 건물에서 상점들이 열심히 장사를 해요.
열심히 장사해서 거기 뭐 인스타에 나오고 막 유명해져요, 그 건물이. 그 지역에. 그럼 사람들이 거기 몰리겠죠. 그러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그 건물 가치가 올라가죠. 그럼 그 건물 가치가 올라간 건 누구의 공이에요? 상가에서 열심히 일하는 상점들의 공이에요. 근데 그 결과는 누가 가져가요? 그 건물값을 올린 그 건물값이 올라가니까 자연스럽게 그 건물주가 그 이익을 가져가요. 그러면 거기에 입점한 입점주들은 오히려 손해를 봐요. 왜냐하면 건물값이 올라가니까 당연히 월세가 올라가죠. 그러면 그 입점주들은 오히려 열심히 해서 장사를 했는데 자기들이 번 돈, 자기들이 열심히 장사해서 올린 수익보다 더 많은 돈을 이제 그 건물에 대한 대가로 지불해야 되는, 그러니까 노동을 하면 할수록 건물값은 올라가니까 더 돈을 벌여야 되는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결국 건물주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익만 보는 현상이 있는 거죠. 이게 이미 130년 전에 헨리 조지가 예언을 한 거예요, 이미. 이런 경제 구조에서는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이런 사례는 뭐 계속 뭐 뉴스에 텔레비전에 계속 나오죠, 이런 싸움들은. 근데 해결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그 하나의 건을 해결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경제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해결되는 거거든요. 땅 주인은 한 일이 전혀 없는데 그냥 수익은 올라가는 거야. 그리고 열심히 일한 사람들은 오히려 땅이 없다는 이유로 열심히 일한 땀을 흘린 만큼 돈을 더 내야 되는 일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이게 진보 속에도 불구하고 빈곤이 일어나는 이유인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르는 것은 무엇인가? 토지 가치다. 지대, 곧 토지 가치다. 당신도 토지를 구입해서 보유하도록 하라.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조언에 따른다면, 즉 토지를 보유하라는 조언에 따른다면 더 이상 일할 필요가 없어진다. 헨리 조지의 말이에요. 그 책에 써 있는 거요. 그저 가만히 앉아서 담배나 피우고 있으면 된다. 거지처럼 누워 있어도 좋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또 사회 부에 아무런 보탬을 주지 않더라도 10년 후에는 부자가 되어 있을 것이고 새로운 도시의 호화 주택에 살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도시의 공공건물에는 빈민구소가 설치되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요즘에 아이들의 꿈 물어보면 다 건물주예요. 70%가 건물주예요. 이미 헨리 조지가 다 예언한 일이죠. 사람들은 다 건물주가 되길 원할 뿐이에요. 이게 왜요? 경제 구조가 이렇기 때문에. 불루소득은, 그래서 헨리 조지 입장에서는 불루소득은 사회학이라고 봐요. 누군가 불루소득을 하면 다른 누군가는 반드시 재산을 상실하는 구조거든요. 그 자본주의 경제 구조 자체가. 불루소득, 누군가가 노동을 하면 그 노동의 대가를 계속 불릴 수는 있는 구조인데, 근데 누군가는 불루소득을 하면 반드시 그 불루소득에 대한 공백을 다른 노동자, 다른 사람들이 메꿔야 되는 구조예요. 그러면 이 불루소득을 근절하는 게 결국 경제를 안정시키는 거다. 공평과 온전한 분배를 하는 것이다라고 헨리 조지는 본 거예요. 그래 토지는 결국 불루소득을 불러오고, 토지의 사유화는. 그래서 불루소득을 차단해야 시장 경계가 더 건강하게 작동할 거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토지 보유세를 강화하는 거예요. 이따 다시 얘기할게요. 노력하는 사람은 대가를 누리는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게 헨리 조지의 목적이었고요. 지대, 그 토지 가치는 생산에 기여한 대가가 아니라 법적 소유권 때문에 대가를 챙기는 그런 방식인 거죠. 그럼 이런 대가를 노동의 수배 혹은 수십 배 이렇게 가져가는데, 이게 과연 단지 그냥 소유를 하고 있다라고 한 소유권 때문에 다른 사람의 노동의 대가를 가져가는 게 이게 정당한 것인가? 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토지 소유자가 법적 소유권만으로 대가를 가져가는 건데 이건 부당하다라고 헨리 조지는 본 거죠. 실제로도 그 부당한 게 결과로 나타나죠. 이게 쌓이면, 아까는 그 제가 상점 예를 하나 들었잖아요. 진짜 지금 현재도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상점의 예를 들었는데, 단지 만약에 그 상점에서, 그러니까 그 입점자들이 화딱지 나서 다 이사해 버리면 그 상점 어떻게 되겠어요? 뭐 유지가 얼마 되겠지만 또 그런 호황을 누릴 수는 없을 거고 그 값을 내리진 않을 거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안 팔릴 거고 그 상점은 붕괴가 되는 거예요. 이런 원리가 경제 공황의 원리예요.
그래서 토지를 통한 분리수도는 결국 주기적인 경제 공황을 초래한다는 게 헨리 조지의 그 의견이었어요. 그러니까 토지가 만들어내는 부, 또 그만큼의 노동자들의 결핍은 반드시 경제 공황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본에 들어간 노동이 생산에 기여를 해요. 노동이 생산에 기여하고 이 생산량이 증가한 그 대가로 수익이 산출되는 게 경제가 안정적으로 순환되는 거예요. 요게 잘 이해가 안 되신다면 요 문장 그냥 넘어가도 돼요. 내일 요건 좀 자세히 다룰 거예요. 근데 그 중간에 토지에 대한 대가로 거대한 수익이 사라져요. 자, 요거는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다시 정리를 해 드리면 노동이 생산에 기여를 해요. 그러면 생산량이 생산의 노동으로 인해서 생산을 하는 거죠. 노동자가 뭐 공장에서 일을 하고 이러면 생산이 돌아가죠. 그 생산량이 증가하면 그 대가로 수익이 산출이 되죠. 그게 이제 경쟁이 경제가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건데 그 중간에 뭐가 생기냐면 건물에 대한 이 토지에 대한 대가가 훅 빠져버려요. 근데 이게 엄청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거대한 수익이 이게 노동, 수익 이게 순환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토지에 들어가는 돈이 훅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수익이 사라지면서 생산과 소비가 서로 조화가 되지 않아요. 생산량이 증가하는 만큼 오히려 공백이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계속 이게 빠지면. 그럼 공황은 당연히 일어난다는 거죠. 이런 원리에서는. 생산량을 정의하는 게 어떤 건지는 내일 좀 더 자세히 얘기하는데 지금은 이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되죠. 땀을 흘려서 일을 하면 그 일에 대한 결과가 나오고 그게 수익이 되고 그게 이제 원활하게 돌아가야 이게 경제가 순환되는 구조인데 거기에 그 토지에 대한 대가로 수익을 훅 빼야 돼요. 그럼 공백이 생기죠. 그럼 이게 돌아가면 돌아갈수록 공백은 점점 커지고 그 공백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게 경제 공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조에서는 경제 공황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게 헨리 조지의 생각이었고요. 그래서 불황의 원인이 토지에 있다고 본 거예요. 실제로 그 헨리 조지 연구자들은 그 2008년에 미국의 경제 위기가 온다고 예언을 했어요. 헨리 조지 연구자들이 토지공 개념과 그 진보와 빈곤을 연구하는 사람들 이걸 토대로 이 희년과 이런 그 토지공 개념의 경제를 연구한 사람들은 2008년에 미국의 경제 위기가 온다고 예언을 했고 실제로 2008년에 미국에서 시작해서 글로벌 경제 위기가 금융 위기가 왔죠. 근데 미국 정부에서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의 원인을 부동산 때문이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헨리 조지는 로마가 망한 원인도 토지세에 대한 잘못된 적용 때문이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문명의 흥망과 제국의 이런 성쇠 이거 밑바탕에는 토지 제도가 있다고 본 거예요. 헨리 조지는. 이런 대지의 기대 가격하고 실가격이 불일치하면 대지의 기대 가격 있겠죠. 그 실가격이 불일치하면 경제는 당연히 무너진다. 헨리 조지는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토지 가치의 증가에 따라 부와 결핍이 대조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은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일반적인 사실이다. 부와 결핍이 대조적으로 발생하는 건 어디서나 볼 수 있어요. 토지 가치가 가장 높은 지역의 문명의 최대의 호사와 최악의 빈곤이 병존하는 현상도 보편적인 사실이다. 이해가 되시죠? 문명의 최대의 호사와 최악의 빈곤이 병존하는 현상도 보편적인 사실이다. 가장 높은 집값이 있는데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가장 비참하고 가장 무기력하고 절망적인 상태의 인간을 보려면 울타리도 없는 초원지대나 숲속 신개척지의 통나무집이 아니라 한 뼘의 땅을 소유해도 큰 재산이 되는 대도시에 가면 된다. 강남에 가면 정말 가난한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기록해요. 이것은 매일, 매시 계속되는 반복적인 절도에 해당된다. 지대는 즉 땅의 가치는 과거의 생산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생산물에서 나온다. 지대는 그쵸 매달 월세를 받으니까요. 지대는 지속적으로 노동에 부과되는 부담이다.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노동하는 값이 결국은 그 땅의 가치 존재하지 않는데 사실은 그 존재하지 않는 땅의 가치를 메꾸기 위해서 다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땅 주인이 땅값과 그 이자를 유지하기 위해서 땅을 샀어요. 집을 샀어요. 그럼 그 이자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걸 누가 메꾸냐면 노동으로 메꿔야 된다는 거예요, 노동으로.
그러니까 노동자가 이 일을 해야 그걸 메꿔 나갈 수 있는 구조가 계속 된다는 거죠. 물론 이제 자기가 집 사고 자기가 노동해서 자기가 자기 걸 메꾸는 경우도 있죠. 근데 상점들은 그렇지 않죠.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1억에 샀는데 집이 10억이 됐어요. 이것도 내 노동으로만 메꾸는 건 아니에요. 그거를 1억 짜리를 10억에 팔았을 때 나중에 그 공백을 다른 어떤 데에서 나오는 노동력으로 메꾸는 거예요, 전체 경제 기준으로 보면. 요 원리도 아마 셋째 날 정도에 다시 나누게 될 거예요. 이런 표현을 또 합니다. 망치를 칠 때마다, 곡괭이를 휘두를 때마다, 직기가 움직일 때마다, 기차가 달릴 때마다 지대에 공물을 바치는 것이다. 지대는 깊은 지하에서 생명을 걸고 일하는 사람에게도, 배를 타고 세찬 파도를 무릅쓰고 일하는 사람에게도 부과된다. 집이 없고 상관없이 내가 건물에 들지 않고 살아가는 그냥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사실은 다 돈을 모아서 전체 경제 구조로 볼 때는 많은 지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그 땅을 유지해 주기 위해서 계속 세금을 쏟아붓고 있다는 얘기예요. 또 이런 절도는 자본가의 정당한 보수와 발명가의 인내 어린 노력의 열매를 가져간다. 추위에 떠는 사람에게서 온기를, 배고픈 사람에게서 음식을, 또한 불안한 자에게서 평온을 빼앗는다. 사람을 타락시키고 포악하게 하며 비참하게 만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도 해요. 좋은 말이 계속 나와서 그러니까 헨리 조지의 말로만 이어가도 충분히 우리가 동의가 될 만한 내용들이라서 그냥 다시 이어가면, 사회 변화 과정에서 누군가 폭력적으로 토지 사유권을 점유하기 시작했다. 그쵸? 지금 뭐 돈 있는 사람들이 아주 압도적으로 토지 사유권을 계속 다 점유해 나가죠. 그러니까 노예는 해방되었지만 토지 소유권을 매개로 주인과 노예 관계로 간다. 맞죠? 노예는 해방되었지만 주인과 노예 관계로 들어가죠. 건물주에게 돈을 다 갖다 바쳐야 되는 구조로 우리는 들어가죠. 토지 사유권을 독점하는 한 노예제가 폐지된 게 아니라 피부색을 넘어 새로운 노예제가 도래하는 것이다. 노예들의 삶은 하나도 나아지지 않았다. 토지 소유권을 강화시킨 건 성직자와 법률가 계층이다. 이게 다 이제 헨리 조지의 의견들입니다. 정확히 대략적으로는 어떻게 이 토지가 우리를 전체적으로 경제를 붕괴시켜 나가는지는 이제 큰 흐름은 제가 오늘 설명했는데, 자세하게 왜 그런지는 내일 그리고 모레 다시 연결을 할 겁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럼 헨리 조지는 어떤 제안을 하는가? 헨리 조지는 사적 소유, 매매, 상속, 증여 이런 거는 그냥 다 그대로 진행하자는 거예요. 근데 토지 가치세를 부과를 해서 이런 과중한 다른 세금들을 없애고 토지 중심으로 세금을 부과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지 단일세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헨리 조지가 이런 제안도 하기는 해요. 헨리 조지는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세금이 다른 거 아무것도 없이 토지 관련 세금만 매겨도 나라는 돌아간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물론 이게 이제 100년 전 이야기고, 지금과 좀 주식이나 이런 걸 토대로 지금과 경제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일치하진 않아요. 그러나 그걸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어요. 이걸 그대로 적용하자는 좀 아주 극단적인 극단적으로 헨리 조지 의견을 따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100년 전 상황과 지금 상황은 다르니까 그대로 토지 단일세로 모든 토지 세금만으로 경제 전체가 돌아간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지금은. 그러나 어쨌든 토지에 대한 세금을 좀 더 과하게 부과할 필요는 있다는 거죠. 그것으로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산출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유세, 종합부동산세, 초과이익 환수제, 뭐 종합토지세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헨리 조지의 그 가치관 안에 부합되는 세금들이 될 거고요. 또 토지 소유자의 노력이 들어간 부분 빼고 노력 없이 가져간 그런 올라간 부분, 이런 것들은 다 환수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상점을 그 입점주들이 노력을 해서 가치가 올라갔다면 그거는 입점주들에게로 돌아가게 하거나 나라로 환수해서 세금으로 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 토지 소유자가 얻는 소득이 거의 사라지게 돼요, 이렇게 가면. 그러면 건물주를 하려는 사람이 없어지겠죠. 헨리 조지는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건물주를 하려는 사람이 별로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건물을 사려고 몰려드는 그 현상 자체가 이런
경제 붕괴를 만들어낸다는 거고요. 오히려 건물주에게 부과되는 세금이 많기 때문에 건물주를 하려는 사람이 없어지는 게 자연스럽다. 그게 더 경제를 건강하게 만든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토지 매매 시장은 소멸하고 임대 시장만 살아나겠죠. 이렇게 가는 게 헨리 조지의 제안이고 방안이었습니다. 그러면 순전한 노동력만으로 경제가 돌아갈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경제는 자연스럽게 노동에 대한 대가를 그대로 가져가는 구조가 될 거고, 일확천금을 노리거나 그런 불로소득을 노리는 사람들은 없어질 것이다라는 게 헨리 조지의 제안이었던 겁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헨리 조지의 가치에 대해서 좀 맛만 봤는데, 이게 희년 사상하고도 굉장히 맞물려 있어요. 이 희년 사상이 어떻게 맞물려 있는지는 우리가 내년에 1년 내내 볼 거고요. 이제 이번 주에는 이 헨리 조지의 가치에 좀 더 몰입을 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하고 모레는 이걸로 이제 가치와 헨리 조지 가치와 사상, 또 문제가 뭔지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볼 거고요. 내일은 저희가 이제 줌 모임으로 모이게 될 겁니다. 그때는 좀 더 어려운 얘기도 하고 질의응답도 받고 생각도 나누고 뭐 이렇게 할 것 같고요. 내일 모레는 영상으로 다시 가고, 마지막 날 금요일에는 저희가 이제 대면에서 교회에서 만나게 될 겁니다. 기도 제목을 이제 나누고 싶은데요. 기도 제목은 첫 번째, 빈부의 격차가 줄고, 헨리 조지가 그렇게 열심히 외쳤던 것처럼 빈부의 격차가 줄고 그 노동이 행복한 삶이 우리 한국 사회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희년의 가치와 사상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지금 이제 욕심이 당연한 사회죠. 이런 욕심이 당연한 사회에서 나눔과 섬김 그리고 돌봄이 당연한 사회로 진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번 주에 함께 우리가 이런 가난과 진보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할 수 있는 은혜로운 주간이, 종교개혁 주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자 기도하시는 걸로 믿고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목 잘 캡처해서 받아놔 주시고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